이번 시간에는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산 정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에서 공부했던 것을 잠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론표를 좀 펼쳤습니다. 교재 앞부분에 있죠. 결산의 절차가 나옵니다. 자, 결산은 예비 절차, 본 절차, 재무제표의 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비 절차는 첫 번째 분계장 또는 전표에서 해당되는 원장으로 정확하게 기록이 됐는지, 즉 옮겨 적었는지를 확인하는 시산표를 작성하는 게 첫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시산표 작성해서 오류가 없으면 결산 시에 마지막으로 할 분계 목록표를 만들고요. 이를 재고조사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결산 정리 수정 분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하고 관계되는 내용이 실기편 첫 번째 나와 있는 겁니다. 결산 정리 사항이라고. 프로그램 잠깐 보면요, 시산표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가서 확인만 하면 돼요. 확인만. 이상이 없는지, 즉 전기가 정확하게 됐는지 검증하는 건데, 프로그램에서는 달별로 일일이 확인을 해서 각 달별로 이상이 없이 입력이 됐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이 됐으니까 작성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산 시에 최종 수정 정리 분계할 항목은 시험 시에 제시가 돼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분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프로그램에서 100% 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사용자의 입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계를 우리가 이제 직접 해서 분계 메뉴를 이용해서 또는 직접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 절차로 가게 됩니다. 본 절차는 장부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표에서 학습한 대로 수익비용 장부부터 먼저 마감해야 되니까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하기 위해서 집합손익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수익비용 계정 마감하고, 그 다음에 집합손익 계정에 있는 그 차액을 자본으로 대체하고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자동으로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재무제표 작성이죠. 프로그램에서 이거 자동으로 합니다. 참고로 전산회계 2급은 개인, 도매, 소매업자다 보니까요, 이 두 개만 작성을 합니다. 이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성해요. 프로그램 다 자동으로 작성하는 거는 시험에 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사용자가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게 예비 절차에 있는 결산 정리 분계, 다른 말로 결산 수정 분계입니다. 자, 이 부분이 결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정리 사항을 분계하는 항목이 되겠고요. 결산 정리 분계, 결산 수정 분계는 자,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첫 번째, 수동 결산 분계하고 자동 결산 분계로 나누어서 합니다. 자동은 프로그램이 데이터만 넣으면 자동으로 분계한다는 거예요. 수동은 사용자가 직접 넣는 거고요. 참고로 자동으로 해주는 분계는 결산 시 하는 모든 내용을 100% 하지는 않고요. 하단에 있는 내용만 합니다. 첫 번째, 기말의 재고자산 분계. 재고자산, 상품 있잖아요. 상품, 창고에 가서 재고조사해서 팔려나가는 분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유형자산, 가지고 있으면 결산 시 감가상각해야 되죠. 그 분계. 그 다음에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결산 시에 회사가 내년에 100% 받을 수 없으면 뒤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그 분계. 그 외에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분계,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분계, 소득세 비용, 소득세 등이라고 그러는데, 그 소득세, 비용, 소득세 등을 하는 분계입니다. 이걸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 중에서 전산회계 2급에 해당되는 내용이 3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1, 2, 3번, 즉 자동으로 결산 분계 처리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분계할 금액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분계합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다 자료를 넣고요. 상단 툴바에 F3 전표 추가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 빼고는, 여기 있는 내용을 빼고는 나머지는 분계를 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직접 분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를 수동 결산 분계라고 그래요. 프로그램 사용하실 때는 수동 결산 분계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 결산 분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 시에 분계해야 될 항목을 프로그램 사용자는 결산 시에 수정 분계, 정리 분계해야 될 항목을 수동과 자동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수동부터 잠깐 보시면 수익과 비용의 발생 분계, 즉 계정 과목만 보면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이거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수동은 직접 해야 되니까 잘 나온다고 말한 거는 좀 체크가 필요해요. 중요 표시.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올해 수익이 아니거나 올해 비용이 아니면 내년으로 이연해요. 즉 수익과 비용의 이연 분계입니다. 그럴 때 쓰는 선수 수익 선급 비용, 이거 잘 나옵니다. 예. 4개죠. 예, 수익 비용의 발생과 수익 비용의 이연은 이론 시험에도 잘 나오지만 실무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숙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기출문제 보시면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결산 시 해야 되는 결산 정리 분계, 현금 과부족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현금 과부족 계정은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회계연도 중에 현금 과부족을 처리했다 라고 그런다면 부족분은 잡손실로, 과잉분은 자비익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결산 시에 현금이 부족한지 현금이 남은지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금 정리를 만약에 결산 시 하게 된다면, 결산 이전에 하게 된다면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건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 결산 시에 만약에 현금 계정에 대해서 정리하는 분계를 하게 된다면, 즉 결산 시에 현금 시제 파악을 하게 된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죠. 즉시 뭘로 하냐면 잡손실 자비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게 문제 푸실 때 잘 풀어야 돼요.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안 이렇게 나온다면 1, 2번 중에 하나로 정리 분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산 시에 현금 시제를 파악했다 그러면 즉시 현금 부족분은 잡손실로, 현금이 남는 거는 자비익으로, 맞은편은 다 현금 쓰는 거고요. 그렇게 분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나옵니다. 소모품을 처음에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결산 시까지 다 쓰지 못했다면 수익과 비용은 단기에 발생된 것만 처리해야 되니까, 만약에 다 안 썼다면 다 발생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비용에서 빼야 되므로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면 결산 시에 정리를 단과 같이 해야 되죠. 쓰지 않는 만큼은 비용에서 빼고 자산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대체해줘야 되죠. 만약에 구입 시에 전부 자산 처리했다면 결산 시에 쓴 만큼을 계산해서 비용 처리하고 자산에서 빼는 겁니다. 이 두 개 중에서 1번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유가증권 중에 단기매매증권은 결산 시에 평가합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단기매매증권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산에 있는 매도가능증권도 있는데 얘도 평가해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만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단기매매증권 주가가 올라서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오르게 되면 이거 단기매매증권 평가액으로, 떨어지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로 하면 됩니다. 지금 계속 체크해 가고 있는 거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분계를 하지 못하는 항목입니다. 그럼 인출금,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가져갔을 때 인출금으로 처리하죠. 또 뭐 물건을 샀을 때도 인출금을 처리하고, 그 인출금 가져간 거 결산 시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이거 인출금을 회계연도 중에 쓰다가요, 결산 시에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져간 만큼을 자본금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정리하라고 되어 있죠. 인출금 정리,
직접 이렇게 분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직금과 가수금은 보고서에 표시하지 말라고 돼 있어서요. 결산 시에 적절한 항목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잘 나오는 거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분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 표시한 거 잘 보세요.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선수 수익, 선급 비용. 분기 위치도 잘 봐둡니다. 여기 수익 이름하고 비용 이름만 바꾸고 그대로 내요. 그 다음 현금 가부족 회계 처리하라고 그러면 부족분은 잡손실, 남는 거는 잡익. 맞은편에 현금 가부족이 없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소모품은 첫 번째 거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는 잘 안 나와요. 일단 그럼 인출금 정리하라고 아주 가끔씩 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가져간 돈은 회계연도 중에 인출금을 해요. 사업주가 돈을 가져가면 자기가 낸 돈을 가져가니까 자본금을 줄이는 건데, 회계연도 중에는 그걸 또 가져올 수 있으므로 즉시 자본금에서 빼지 않고요, 인출금으로 처리합니다. 결산시까지 안 가져오면 자본금에서 빼요. 그래서 그때 분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나머지 결산시 해야 되는 분계는 자동으로 하는데요.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만 말하면 재고자산 중에 상품을 정리하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창고에 가서 상품 남아있는 거 확인을 해서 팔려나간 것을 계산해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는데요. 프로그램이 결산시에 창고에 있는 상품 있는 금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빼기를 해서 이렇게 분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계된 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감가상각하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분계하죠. 이것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매출채권에, 즉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대손충당금 설정하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자기가 계산해서 자동으로 해요. 우리가 몇 퍼센트로 할 것이다, 그 퍼센트만 거기 기본이 1%로 되어 있는데 1% 나오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1% 안 나오면 그걸 수정해서 작업해주면 자동으로 분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동 쪽에 3개를 잘 알아두세요. 3개. 그 3개가 뭐냐면, 전체는 5개가 있지만 시험에서 전산액 2급에 3개가 나오니까 기말 재고자산 정리분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분계, 대손충당금 설정분계,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나오면 결산시에 분계해야 될 항목만 나와요. 결산시에 분계해야 될 항목만 시험지에 써가지고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4문제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가 나오면 수동하고 자동으로 빨리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동의 3개를 외우는 거예요. 기말 재고자산 분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분계,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보충법으로 설정하는 분계. 그 3개가 아니면 직접 분계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 순서를 잠깐 말하면, 해당되는 자동이 아니다 그럼 일반적 입력을 눌러서요, 12월 31일 치고 여기에다 입력하면 돼요. 다 입력이 끝났다 그러면 창을 닫고요. 자동으로 분계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결산절 입력을 누릅니다. 누르고 기간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간 쓰는 부분에 1월에서 12월을 입력해 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1월에서 12월. 그리고 이 창이 하나 나오는데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치를 잘 봐줘야 돼요. 그 이치가 바로 지금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재고자산 정리하라고 나오고 기말의 창고에 얼마 있다, 식사한 게 얼마 있다라고 나오면 결산 반영 금액에 기말의 상품 재고액을 여기다 넣어줘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년 거 상품 팔고 남은 거하고 올해 상품 사온 것을 우리가 전표 입력에서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기권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 데이터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끌고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있는 것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2개를 더하고, 팔고 남은 거 우리가 넣어줬으니까 그걸 빼가지고 팔려나간 금액, 매출원가를 계산해서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자산 감가상각하는 거 나온다고 그랬죠.
유형자산 감가상각은 전산회계 2급이 회사가 도매 소매업이다 보니까 그 감가상각비가 판관비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감가상각비란에 시험에서 감가상각해야 될 유형자산이 나와요. 그 나오면 이 회사가 결산 시에 감가상각해야 될 유형자산, 차량은 얼마, 비품은 얼마다라고 좀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다 넣어주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매출채권만 나오고요. 그 매출채권에 대해서 외상매출금 받으러 상각할 금액을 해당되는 자리, 판관비 밑에 대손상각, 외상매출금과 받으럼에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이거 넣으려면은 계산해야 되잖아요. 얘는 공식이 있죠. 그 공식은 상단에 F8 대손상각, 이 메뉴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F8 대손상각 버튼을 눌러서 우리 회사의 12월 30일 현재, 당사의 12월 30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있다 그럼 이걸 자동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해당되는 각 채권의 대손충당금 잔액도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퍼센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1%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그러면 이 잔액 곱하기 1%, 그 다음에 빼기 해당되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받으러면도 마찬가지로 이 잔액 곱하기 1% 빼기 해당되는 대손충당금의 잔액 해가지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금액을 가져다가 넣는 거고요. 이 금액을 넣고 싶으면 하단에 결산 반영을 누르면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산기 가지고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제 실무시험에서는. 이론에서는 계산해서 그 사지선다입니다. 그래야 되죠. 그리고요, 이거 쓰실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두 개만 대손충당금 설정하라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 메뉴를 띄웠더니 여러 개 보인다 그러면은 그 두 개만 할 거니까 옆에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워야 돼요. 그 두 개만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 지우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개만 나오니까 상관없지만 외상매출금 하나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싶다, 받으러 오면 내년에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설정하기 싫다 그러면 이 자리를 지우면 돼요. 이거 지우면 해당되는 자리에 반영이 안 됩니다. 지우실 때는 여기다 0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거나 또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워져요. 그러면 해당되는 칸에 하나만 들어가요. 하나만 있으니까 거기. 그 외에도 감가상각과 관련된 거 이제 메뉴가 있고 그러지만 시험 시에는 우리가 이거 사용하지 않아요. 실제 실무에서는 감가상각 자산을 고정자산 등록에다 넣고, 그렇게 되면 고정자산 등록에 들어간 내용이 자동으로 감가상각비가 돼가지고 산출이 되면 그걸 반영을 하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고정자산 등록 메뉴가 없어요. 한 단계 급수를 올리면 전산액이 1급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거는요, 이 메뉴 하나만 쓸 거예요. F8 대손상각. 이렇게 된 다음에 다 넣었다. 그 자동에 해당되는 거. 상단에 뭘 누르면 되냐면 전표 추가를 누릅니다.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해요. 얘를 하시면, 그 얘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입력만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회계 처리를 안 해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게 하려면은 상단에 F3 전표 추가를 눌러야 돼요. 그러면 일반 전표에 전표를 추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일반 전표에 잠깐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기를 해서 추가하시겠습니까? 이걸 A를 해줘야지 분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A를 해줘요. 이 해주고 나면 자동으로 결산 분기했다고 나오고요. 이 메시지 확인하고 창을 닫고, 시험 볼 때는 굳이 가서 확인을 안 하는데 일반 전표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시험 볼 때 확인까지 안 해도 돼요.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12월 30일 치면 우리가 넣었던 그 데이터가 감가상각에 대해서 들어갔어요. 자, 한번 다시 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3개만 넣어볼게요. 시험 범위가 3개니까. 자, 먼저 삭제하고요. 입력한 거 지우고 다시 하고 싶으면 결산분기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 입력된 게 다 삭제가 돼요. 분기한 내용이 삭제돼요. 그래서 분기를 잘못했거나 그럴 때는 다시 들어와서 결산분기 삭제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 팔고 남은 게 100만원어치 남았다 해볼게요. 그러면 팔려 나간 거는 이 지금 화면에 있는 내용을 계산하면 2200에서 100만원 빼니까 2100이죠.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100만원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100만원 넣고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은
1%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1% 확인하고 2개 맞으니까 내버려 두고 결산 반영 눌러요. 그런 다음에 분기하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럴 때 F3 전표 추가를 누르는 겁니다. 예. 이렇게요. 예. 이게 눌렀어요. 예. 그리고 자동 결산 분기 완료 나오면 창을 닫고요. 일반전 입력에 가보시면 우리가 입력한 그 3건에 대해서 분개를 했어요. 분개를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상품 팔린 거는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렇게 하고 얘가 결산 시에 자동으로 분개한 거는 분개번호 4번, 5번을 써요. 4번, 5번이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이거죠. 일반전표 입력 처음에 이거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의 분개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비죠. 예, 자기가 분개한 건 이렇게 4번, 5번으로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얘가 분개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설정 분개는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잖아요. 이렇게 2개 다 있다 보니까 이렇게 2개를 한 번에 하고 차변의 감가상각 대손 상각비는 이렇게 하나를 묶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직접 분개할 때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으로 이걸 자동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사람이 해주면 나머지는 얘가 다 자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이 시산표는 프로그램이 메뉴에 있으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메뉴 사용 방법을 좀 말하면 결산 수정 분개 전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시산표에 먼저 들어와서 시산표 작성이니까 시산표는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1월 1일을 제일 먼저 쳐요. 1월 1일 친 거는 왜 그러냐면 작년 거 자료 정확하게 입력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만약 오류가 떴다 그러면 작년 거 보고서가 잘못된 거거든요. 시험 볼 때 작년 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고치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잘못 고치시면 여기에 오류가 뜹니다. 1월 1일 치면 1월 1일 거래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즉 1월 1일은 이제 정기거 데이터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1월의 마지막 날 쳐요. 그러면 1월에 일반전표 입력에 닿는 거래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오류가 뜨면 여러분이 금액을 잘못 쓴 거예요. 시산표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 차이가 발생되면 그걸 찾아내는 표잖아요. 장부에다 옮겨 적다가 즉 총계정 온장에다 옮겨 적다가 잘못된 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 이렇게 써요. 2월이면 2월 말일, 3월 이렇게 쭉 쳐. 써가지고 12월까지 입력한 것을 확인하는 거죠. 12월까지 확인했는데 이렇게 오류가 안 뜬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장부에 정확하게 전기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하니까 시험에 낼 수가 없다 이거죠. 시험 볼 때는 여러분이 입력한 거 그 달에 정확하게 넣었는지 점검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산의 절차대로 잠깐 해보면 그 다음에 수정분개는 얘가 못하는 거는 직접 일반전표에 넣고 수동 결산분개라고 그랬죠. 얘가 하는 거는 결산조로 입력도 한다요. 그래서 결산조로 입력을 이용하면 우리한테 무조건 유리하니까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그 3개. 기말의 재고자산, 상품 매출 원가로 회계 처리하는 거, 2번째 유정자산 감가상각비, 3번째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이거라 이거죠. 그걸 넣고 상단에 분개하라는 F3 뭘 누른다고요? 전표 추가를 눌러주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상단에 있는 뭘 쓰면 돼요? F8 대손 삼각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화면처럼 교재에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대손 충당금 설정할 게 2개면 이 2개를 뺀 나머지는 설정을 안 할 거니까 우리 회사가 채권이 있으면 이게 다 나와요. 프로그램 자동으로. 이게 지워야 되겠죠. 이때 스페이스바 엔터를 치거나 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지워져요. 그리고 결산 반영을 누르면 됩니다. 그것만 쓸 때 주의하면 되죠. 그리고 분개하라고 이걸 꼭 눌러야지 분개가 돼요. 이걸 안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프로그램 사용자는 일단 결산의 예비 절차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건 이제 시험에 안 나와요. 자동으로 하는 거니까. 본 절차의 첫 번째 집합 손익 계정을 설정해서 수익 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하죠. 그리고 그 분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손익 계정에 있는 차액을 자본금으로 옮기고 손익 계정 분개를 하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 정보를 마감하잖아요. 이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 절차를 제가 한번 클릭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익계산서에 가야 됩니다. 프로그램 사용자는 가서 12호를 쳐요.
그런 다음에 손익계산서에는 우리가 일반 전폐 입력에 입력한 수익 비용이 전부 다 합산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정을 마감해야 되거든요.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론편에서 배웠을 때는 마감을 하고 마지막에 보고서 작성하는데 프로그램은 보고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감하는 그 버튼만 눌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들어가니까 만들어진 거니까 얘는 만들어진 거고요. 마감하는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상단에 보면 전표 추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누르면 손익 계정을 설정해서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그 수익 비용을 집합 손익, 즉 손익 계정을 다 옮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차액을 자본금까지 옮기는 분계를 한 번에 합니다. 일반 전표에다가 이렇게 추가해요. 확인 잠깐 누르고 가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12월 30일 이렇게 봐보세요. 손익 계정이 생겼잖아요. 손익. 그리고 마지막에 손익 계정 차액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자본금에다가 자본의 증가 대비이자 플러스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프로그램 사용자는 그 마감 끝난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을 이월시키잖아요. 그 이월 메뉴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 이 자리에.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이월을 마지막으로 써요.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을 이월하고 보고서를 만든 건데 프로그램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재무상태표 클릭해서 손익계산서는 들어가자마자 만들어졌으니까 12월을 쳐요. 그럼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부채 자본을 이월시킨다고 그랬는데 이 버튼 쓴다고 그랬죠? 마감은 이월을 눌러요. 가가지고 마감시키는 거예요. 마감은 상단에 F6 마감 실행을 누르면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되면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어요. 그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감을 취소하는 겁니다. 마감을 취소하면 또 올해로 쳐요. 마감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 연도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 다음 연도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눌러볼게요. 회사 등록을 눌러가지고 회계 기수를 한 단계 위로 올려요. 즉 8기 다음에 9기가 되겠죠.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면 2019년으로 바뀌게 되고요. 봐보세요. 그 다음 2018년에 결산 시에 만든 보고서는 자동으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정기로 가게 돼요. 따라서 프로그램 처음 사용할 때만 정기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입력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가서 눌러보면 들어가 있어요. 이게 2018년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잠깐 보시고요. 마감을 했는데 2018년에 자료 누락된 게 있어서 그걸 더 추가로 넣고 싶다 그러면 마감을 취소하면 됩니다. 그럴 때는 회사 등록에 가서요. 기수를 한 단계 낮추고 이렇게 낮추고요. 그 다음에 마감 후 2월에 가서 마감 취소를 누르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다시 2018년으로 오게 되고요. 보세요. 다시 2018년 자료를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거 지금 한 작업을 결산 재무제표 확정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동을 하니까. 근데 실제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연도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뭐만 내냐? 결산 정리분계만 낸다. 그래서 결산 정리사항을 잘 파악해서 그 결산 정리 수정 분계를 하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쭉 실력 따지기 문제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정리 사항을 영진상사의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을 위해서요. 제가 입력한 거 잠깐 지우고 여기다가 쳐서 한번 이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가 계속 보시면 13번까지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이제 4문제 정도 냅니다. 시험 문제 받아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동으로 분계 안 되는 것을 찾아야 돼요. 즉 자동으로 분계되는 거는 결산자료 입력에다 넣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넣지 않는 것을 찾아서 먼저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에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를 수동 결산 분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분계하는 거 3개 있잖아요. 예. 기말의 재고자산, 즉 상품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유정자산,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이건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문제를 보고 얼른 수동 자동 찾는 겁니다. 지금은 문제를 좀 몰아놨어요. 수동을 앞에다 넣어놨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연습을 하려고 많이 넣어놓은 거죠. 예, 7번, 8번, 9번까지, 10번까지 얘가 이제 수동이에요. 직접 분계하는 겁니다. 결산 시에 많이 나오는 분계를 연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0개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11, 12, 13번은 자동이에요. 이거는 이제 자동 연습해 보려고. 이 3개는 어디다 넣는다고요? 결산 자료 입력에. 그리고 넣고 나서 반드시 뭐 눌러야 된다고요? 상단 툴바의 F3 전표 추가. 그러고 나면 시험은 끝이에요. 그 뒤에 하는 일은 시험에서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 뒤에는 계속 이어서 작업해 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험이 안 나온다는 거. 예.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낸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일반전 입력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시에 분기하는 내용만 모아놨습니다. 12월 31일 치고 자, 입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손익계정까지 다 분계가 완료되어 있는데요. 예, 잠깐 이걸 좀 삭제를 하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삭제했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앞에 접수 입력에서 했던 건데요. 예. 뭐 다 치우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부를 하는 거니까 입력한 거 치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1번을 보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은 6만원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정기예금 통장에 돈을 입금을 했고요. 그 입금한 날짜부터 결산시까지 이자를 계산해 봤더니 6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자 받는 날은 아니어서 정기예금 통장 해약하면 보통 많이 받잖아요. 아직 못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회계 잘 모르시면 이자 받는 날 회계 처리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회계 공부하신 분은 이거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수익과 비용이 발생되면 그 해의 수익 비용은 그 해의 장부에다 써야 돼요. 그러면 이자는 정기예금 통장 만들 때부터 이자 계산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결산 시까지 그 이자를 받던 6만원이라면 이걸 이자 수익이라고 써야 된다 이거예요. 6만원 이렇게요. 그런데 아직 받는 날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받기로 했는데 결산 시까지 못 받았다면 미수금이지만 지금 이제 그게 아니고요. 받기로 한 거는 다음 연도예요. 그럴 때 발생은 됐으나 아직 받는 날이 아니어서 받지 못한 수익이 있다면 미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얘가 당좌 자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연속으로 예, 유사한 문제가 계속 있어서 5번까지 한번 분개해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넣으면 되니까 입력할 때 3번 차변, 4번 대변 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말 현재까지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발생된 이자가 270만원이래요. 그러면 이자가 발생됐다는 말은 돈을 빌렸을 때부터 이자 계산이 되잖아요. 이게 결산 시까지 이자 계산해 봤더니 270이다. 근데 장부에 계산된 건 없어요. 이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다음 연도 2월 5일 날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내년에 지급한다고 이자 비용 처리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자가 올해 발생됐으면 올해 장부에다 반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단기권은 단기에 반영해야 되므로 이걸 잘 회계 모르시는 분은 이자는 다음 연도에 주니까 다음 연도에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이자가 올해 거라면 올해 회계 처리하고요. 다음 연도 거는 다음 연도 거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해당되는 게 270이니까 270 올해 거 하고 그다음 다음 연도 지급할 때 그 1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는 또 그때 회계 처리하고 그러는 거죠. 다음 연도에. 그래서 이자 비용 이렇게 쓰고요. 이자 비용 270 그 다음에 여기에 쓰는 게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은 미수 수익에 반대되잖아요. 이게 반대되는 계정이 12월 31일까지 발생된 비용인데 아직 지급일이 아닐 때
만약에 12월 31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못 줬다 그러면 미지급금이에요, 여러분.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270입니다. 이 두 개가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에 쓰는 거죠. 이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 거 계속 보겠습니다. 자금을 거래처에 대여하고 1년분 이자 120만원을 미리 받아 전액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다. 전부 다 수익 잡았다고 그랬죠. 이중 단기에 해당이 단기말 현재, 이중 단기말 현재 12월 30일 현재 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미도래분 30만원이 있다요. 이 30만원 내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이자 수익 잡은 것 중에 30만원 내년 거니까 올해 수익 처리하면 안 되죠. 이게 한꺼번에 내년 거까지 미리 받다 보면 이렇게 이자 수익 120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수익과 비용은 그 해에 발생된 것만 장부에 반영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이자 수익에서 내년 거 빼야 돼요. 내년 게 바로 기간 미도래분입니다. 그럼 이자 수익은 수익이었으니까 대변에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내년 거는 올해 수익 처리하면 안 되니까 한꺼번에 다 수익 잡았다면 이자 수익에서 소멸시키고 빼야 되니까 수익의 발생 자리가 대변임으로 차변에 쓰게 됩니다. 30. 그런 다음에 대변에다 뭐라고 쓰냐면 선수 수익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 선수 수익이 내년 거 수익을 미리 받았을 때 쓰는 거죠. 이거 유동부채에서 배웠죠?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4번. 본사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해주고 있는데 2018년 4월 1일에 건물 임대에 대한 1년분 임대료 1200만원 현금으로 받고 수익으로 처리했다. 1년분을 한꺼번에 받았다는 말은 4월 1일부터 내년 언제까지요? 3월 31일까지 한 번에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 임대료 수익 처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간 미도래분은 즉 내년 거 3개월분은 빼야 되는 거죠. 올 임대료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3개월치 300만원은 올해 수익 잡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수익 비용의 이름만 바뀌어서 계속 나와요. 임대료에서 300을 빼고요. 1200 중에 300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맞은편에다가 선수 수익 이렇게 씁니다. 300. 아시겠죠? 제가 이런 것만 다 모았어요. 수익 비용의 발생과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의 이연만. 자, 선수 수익은 올해 수익 처리한 것 중에서 올해 거 단기게 아닌 거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의 이연에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수익의 이연에 사용하는 계정은 뭔가라고 이론에 나오면 선수수익입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10월 1일에 본사 건물에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그 보험은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죠. 그 120만원이고요. 현금 지급하고 절액비용 처리했대요. 이게 전부 다 보험료 잡은 거죠. 그럼 결산 시에 수정분계 돼야 돼요. 왜입니까? 그러면 10월부터 12월 거까지는 12월 31일까지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올해 보험 발생된 게 맞지만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내년 거고 아직 기간이 미도래됐죠. 이건 비용 처리 안 돼요. 근데 회사가 전부 다 비용 잡았잖아요. 이게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비용에서 빼야 돼요. 비용 이름이 보험료라고 나왔죠. 이 이름만 바뀌어서 계속 내는 거예요. 이게 이자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되겠죠. 보험료에서 얼마를 빼요? 내년치 거 9개월. 한 달치 보험료가 10만원이니까 90만원이 되겠죠. 달로 계산하면. 그리고 내년 거 90만원 미리 줬다라고 그래서 뭐라고 써요? 성급비용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에 비용 처리한 것 중에서 기간 미도래분 내년 거 비용이 단기 장부에 잡혀 있다면 내년으로 이연시켜야 되잖아요. 이연은 내년으로 넘긴다는 말이야. 그래서 비용의 이연에 쓰는 계정이 성급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넣고요. 계속 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은 전부 다 차변 대별로 넣으면 되겠죠. 입력은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제가 전부 다 차변 대별로 넣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이거 자동으로 분계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넣어야 돼요. 차변의 미수 수익 1번부터 그냥 쭉 넣을게요. 답을 썼으니까. 예.
자, 입력은 다 차변 대변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은 한글 2자씩, 번호 모르면, 코드 모르면 한글 2자씩 쳐가지고, 엔터 쳐가지고 찾으시면 되겠고요. 보험료는 이제 판관비로 해야 됩니다. 본사 건물 나왔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부터 9번까지 한 번에 볼게요. 전부 다 계속 우리가 직접 분개해야 되는 결산 시의 수정 분개 사항입니다. 소모품 기말 미사용 잔액이 18만원이다. 회사는 소모품 구입할 때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그런데 18만원어치 남았으니까 이거는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모품비, 우리 회사가 도매 소매업을 하는 회사니까 이거 판관비거든요. 예, 18만원. 못 쓴 거는 자산으로 바꿔줘야 돼요. 소모품 18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7번. 소모품을 10만원에 구입했으나 이 중에서 5만원만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미사용했대요. 절반만 썼네요. 구입 당시 당사가 뭘로 처리했냐면 자산으로 했대요. 이거 잘 보세요. 얘는 비용 처리했잖아요. 자산으로 잡으면 쓴 만큼은 비용 잡아야 돼요. 그래서 쓴 만큼을 뭐라고 쓰냐면 소모품비, 판관비 5만원 5만원 쓰고 대변에 소모품 5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용 잡았는지 자산 잡았는지 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 시재액이 부족하다. 실제 부족하면 현금 과부족 차변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사에서 현금 과부족을 했대요. 이게 부족한 게 회계연도 중에 부족했나 보죠. 결산 이전에. 그럴 때 이거 쓰는 거잖아. 결산 시까지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현금 과부족 계정은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되므로, 즉 재무제표에 표시하면 안 되므로 그 계정을 없애라고 그랬으니까 현금 과부족 부족 시에는 차변이니까 대변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뭘 써요? 부족분은 잡손실로 한다. 잡손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인출금. 지금 이제 부족 나왔는데 과잉도 나올 수 있어요. 8번에. 그때는 잡익을 하면 되죠. 인출금 계정 차변에 인출금을 가져갔을 때 차변을 쓰잖아요. 왜 인출금은 차변을 쓰냐면 인출금이 자본이니까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차변을 써놔요. 20만원 자본금으로 대체했다. 이 말은 가져간 20만원을 사업주가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보고서에 자본금만 개인사업자는 표시해야 되므로 인출금은 자본금을 회계연도 중에 가져갔을 때, 즉 사업주가 개인적 목적으로 돈을 가져가면 자본금 가져간 거거든요. 그럴 때 자본금 가져갈 때마다 자본금 이렇게 빼면은 자본의 금액이 자꾸 변동돼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출금으로 쓰라고 돼 있어요. 회계연도 중에 자본금을 가져가면. 그랬다가 결산시까지 안 가져오면 좋죠. 예. 안 가져오면 자본금에서 뺀다. 그래서 안 가져온 거예요. 빼야 되니까 인출금 차변에 있는 것을 대변으로 옮기고 차변에 따른 자본금을 빼야 되니까 자본금 이렇게 쓰면 돼요. 답이 나오면 이렇게 되겠죠. 뭐. 예.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기말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봤더니 가수금 잔액이 20만원 있고요. 이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외상대금 회수액이래요.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결산시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 없애면 돼요. 가수금은 부채니까 없애려면은 차변으로 옮겨야 돼요.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외상대금 회수는 외상배출금을 받았다는 말이니까 외상배출금. 그리고 금액을 쓰면 되고요. 거래처를 입력하는 채권 외상배출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외상배출금을 가로 열고 인성상사 거래처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를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게 많이 나와요. 입력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거 다 일반적 뱉는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6번부터 넣어볼게요. 입력은 빨리 할 수 있어요. 예.
예, 소모품비 넣을 때 소모라고 써가지고요. 예, 판관비 고르시면 돼요. 우리가 도매 소매업이니까. 예. 제가 아까 처리한 것을 그냥 그대로 넣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차변 대변으로 전부 다 넣는 거예요. 네, 특별한 거 없죠. 별로. 예. 이 분계만 잘하면 임적은 넣으면 넣을수록 빨리 넣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예, 결산 시에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선수 수익, 선급 비용 계정이 나올 때 예,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원래 보통 거래처를 잘 입력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입력해라 이런 말이 없으면 입력을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앞에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동의 첫 번째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대손충당금 설정은 보충법으로 합니다. 즉 남아있는 거 확인해서 부족분만 이렇게 집어넣죠. 그 다음에 차량과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기말의 상품. 이거 다 자동이죠. 자동인데 대손충당금은 대손상각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와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잠깐 계산해서 입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한해서만.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안 나와. 예. 위에 있는 대손상각 버튼을 쓰면 되죠.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직접 계산해야 되죠. 뭘.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면 여기에 1% 빼기 대손충당금 잔액, 여기에 곱하기 1% 빼기 받으러 온 대손충당금 잔액, 이렇게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5억에 1% 빼기 10만원 하면 얼마를 외상배출금에다 넣으면 되냐면 490. 이건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받으러 오면 1억에 1% 하면은 100만원이고 100만원에서 80 빼면 20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띄우고요. 회계관리 재무회계 결산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기간이 어떻게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1월부터 12월을 입력합니다. 1월부터 12월 된다는 거. 자, 그리고요. 데이터는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데이터를 넣는 거에 따라서 숫자는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숫자 그거 이제 무시하세요. 넣는 자리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좀 임의적으로 바꾸거나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과하고 다룰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혹시 빼먹은 거 있다 그러면 안 뜨잖아요. 공부하실 때 거래처 등록하는 건 다 넣어주라고 그랬죠. 뒤에 다 갖다 씁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게 거래처가 없어요 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앞에 거래처 등록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그거 가져다 쓰는 겁니다. 결산시에도 다 넣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데이터가 지금 이거하고는 일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넣은 것도 있고 안 넣은 것도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시험 볼 때는 똑같겠죠, 당연히. 뒤에 기출문제 그 풀이한 거는 똑같아야 돼요, 데이터가. 틀리면 안 됩니다. 같은 거 가지고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시험 문제 풀다 보니까. 자, 그러면 그 자리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손충당금.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떡하냐면 상단의 대손상각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를 보게 된다면 그 박스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박스에 있는 이 금액이 바로 여기에 찍혀 있어요. 외상배출금 잔액이라 나온 게 시험 볼 때 여기 5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뭘. 그 다음에 받으러 오면 얼마 있냐면 1억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에는 외상배출금 10만원 받으러 오면 80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1%로 한다는 건데 1%는 기본값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계산해 갖고 이 계산 값이 나와요.
두 개만 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제 두 개만 확인하고, 지금 세 개가 나오고 또 네 개가 나오고 다섯 개 나온다고 하면 그건 지워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지우실 때 이 자리에서 0을 쓰고 엔터를 치거나 아니면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를 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산 반영 누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문제는 직접 넣을 거니까요. 직접 해당되는 자리에다가 아까 계산한 금액을 타이핑해서 넣어보겠습니다. 490, 20. 그 자리만 잘 봐두면 돼요. 결산 반영을 누르면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대손상각 밑에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거. 두 번째, 감가상각비 하라고 되어 있죠. 실기시험에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는 금액을 다 계산해서 써줘요. 차량 400, 건물 200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에다가 400, 건물에 200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감가상각비 밑에 이렇게 넣어주면 이걸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계속 볼게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기말의 상품 팔고 남은 거 재고조사 해봤더니 600만원이다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건 여기다 넣는다고 그랬죠. 어디에다가? 기말 상품 재고액란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상품 매출원가를 회계 처리하죠. 그럼 다 넣었다 그러면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회계 처리가 되도록 상단에 F3 전표 추가를 눌러서 분계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클릭. 예,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회계 처리가 됐다고 나와요. 자동 결산 분계 완료. 그리고 창을 닫습니다. 그리고 가서 확인해보고 안 해보고 여러분 마음에 확인 안 해도 상관없어요. 됐을 거예요.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일반전 변력에 가서 12월 31일쯤이면 이렇게 분계된 게 알 수 있고요. 그 상품 팔려 나간 분계는 자기가 계산해서 이 금액하고 틀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회계 처리 이렇게 돼요. 상품 매출효과 상품. 감가상각비 두 개. 하나는 건물, 하나는 차량 운반국. 된 거 보이죠? 한꺼번에 몰아서 했잖아요. 감가상각비 차변에 같으니까. 하나는 차량, 하나는 건물, 하나는 차량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손청담금도 두 개 설정했죠. 하나는 외상매출금, 하나는 받으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얘가 자동으로 분계한 거는 5번에 4번의 결산차변, 5번의 결산대변 이렇게 4번, 5번으로 다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그래서 시험 문제 푸실 때 이렇게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으므로 여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